최상병 특검법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는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또 무소속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출석했는데 찬성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정의당 등 범야권 179명과 일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184표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6표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죠. 막판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 작업에 나섰던 박주민 의원은 본회의 직전까지도 현재 계산대로라면 최대 9표까지 이탈표를 자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179표가 미스터리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5명이 이탈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 민주당에서 이른바 샤이 반대표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물론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에서 그런 표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법안 부결 직후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장병의 수사과정 외압, 또 사건 조작을 규명하자는 건데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재표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먼저 장윤성 기자님. 네. 사실 원래 민주당 계산대로 한다면 9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 2자릿수도 기대한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역시 그 국민의힘 표단속이 상당히 힘이 셌던 것 같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윤재욱 원내대표도 상당히 표 계산에 적극적이었고 어제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습니다만 기자들이 윤재욱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막 그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 뭐 다양한 경로로 표단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 5명 뭐 스스로 커밍아웃을 한 5명을 상대로도 뭐 만찬도 하고 오찬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설득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오전까지 결정이 당론으로 부결할 거냐 결정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의총장에서 다선 중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던 것도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5명의 소위 커밍아웃한 사람 가운데도 실제로 가를 찍고 뭐 점을 크게 찍은 사람도 있다더라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종합을 해볼 때 국민의힘 내부의 표단속이 세긴 했지만 그 5명 중에도 사실은 다 찍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수석 변호사님, 어찌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첫 리더십을 평가받는 자리였는데 선방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던 게 이런 결과하고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알 수가 없지만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제 안철수에는 마지막까지 설득을 저도 했는데 안철수하고 이제 김건태 의원은 던지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도 자기가 던지댔어요. 그다음에 최재형 원장도 겉으로 한다면서 몰래 반대할 이유가 없는 분이죠. 감사원장 출신에. 따라서 이제 이 5분은 다 찬성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로 무효는 놓을 수 없어요. 무효는 그냥 반대표로 보면 돼요. 뭐 22대 초선이면 실수할 수 있지. 21대 4년 동안 투표해 본 사람들이 고의로 무효표 만들지 실수는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체제의 그 앞길이 험난하다. 최악의 6명 이상 이탈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 표단속을요. 누가 했냐면 이게 표단속이 뭐 검찰 협박한다고 표단속이 됩니까? 아니면 어디 한 자리 줄게 너 표 찍으라면 됩니까? 무기명인데 그걸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특강을 했어요. 제가 이게 특검법이 얼마나 잘못된 걸 방송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에 다 이게 방송을 다 보게 했어요. 그걸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소신에 의해서 다 이게 반대표 던진 거지. 뭐 공공기관 자리로 검찰 협박으로 이거 말도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잘못했대. 저한테 온 전화가 수십 통이 야섭에서 특강 봤더니 이게 이런 법이구나, 악법이. 그래서 저도 1%는 조금 공헌했다 봐요.
결국 서 변호사님 때문에 이게 다 된 거죠. 1%는 고그랬다. 서 변호사님 말씀드린 방송마다 이게 이런 문제 있죠. 진지한 학습의 결과다 이런 말씀 같은데 예.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은 예. 예측이 했던 게하고 또 예측하고 좀 달랐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너무 건강하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다면 예. 가결이 한 60% 이상의 가능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의원들이 면면이 보수를 지켜왔던 품격 있는 분들이에요. 이 최병 특검 문제 민심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몇 표가 이탈했다, 뭐 이재명 체제가 흔들렸다, 5표가 왔다 갔다 했다, 그게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민심에 부합된 투표의 결과였느냐, 이게 중요하죠. 민심에 부합됩니까? 창피한지 알아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22대 남은 3년도 망할 결심을 했다. 결국에는 회생할 이 기회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고요. 민심에서 멀어지고 윤심에서 가까워진 그런 결심을 한 투표다. 그리고 대통령은 보호하고 국민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정말 어리석은 투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냥 짧게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회생 불능이고요. 구제 불가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 문재인 부대변인 예. 어떻게 봐요? 국민의힘이 회생 불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뭐 회생 불가라는 말은 좀 부적절하지만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좀 그런 표를 결과였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뭐 개개인의 개개인이 어떤 표를 던졌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양 진영이 똘똘 뭉쳐서 그 예상했던 그 정말 그 액면 그대로의 그 의원 수랑 거의 일치하는 이 표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좋게 말한다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일단 당 내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그리고 이 표결 결과가 있기 전에 대통령 포함 낙선자들까지 다 초청해서 당과 용사는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윤재영 원내대표가 일일이 그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면서 설득했다는 사실은 지금 당 내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 그 총선 대패 이후에 우리가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진화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국민들 어떤 그 눈높이 차원에서는 저도 굉장히 아쉬웠다고 보는 것인 게 일단은 21대의 마지막 모습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해간다는 우리 헌법 조항도 있는데 네. 우리의 당의 모습이 지금 그 헌법 조항에 맞는 모습이었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저는 해병대 그 예비역들이 이제 그 본회의장 그 2층에서 표결 결과를 보면서 어떤 울분에 차서 또 분노를 하는 모습이 뭐 그 모습 자체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결국 이 표결에 있어서 승자는 없지만 패자는 국민의힘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2대 가서도 이 최상병에 대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어떤 수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이번에 이 결과가 우리 당론에 따라서 부결이 됐다고 해서 어떤 당내 리스크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그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첨언을 하면 투표 결과에 대해서 뭐 민주당 이탈표 얘기하는데 무효표를 좀 보시면 돼요. 무효표 4개를 보면 찬성을 하려고 했는데 무효표가 나온 게 3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국민의힘 5명 중에 결국 의총에서 고도의 꼼수로 그냥 찬성표 같은 무효표를 던졌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 이탈표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자, 분위기 심상치 않은 후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국힘이 이번엔 진짜 잘못 건드렸습니다. 이런 의견 있고요. 22대는 8표면 됩니다. 힘냅시다. 또 이런 의견 있고요. 5명 중 누가 배신했단 말인가요? 한 사람도 그럴 사람 없어 보이는데 이런 의견 있고요. 박주민 의원 혼자 생쇼했던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의견 있고요. 안철수가 또 철수했나? 이젠 자를 손가락도 없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애먼 사람 잡지 마라. 안철수 의원 믿는다. 이런 의견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탄핵 열차가 출발할 명분이 됐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게 진정한 보수의 모습인가? 이런 의견. 또 반면에 탄핵은 아무나 하나.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검은 이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 수사를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최근에 속도가 엄청 나고 있습니다.
그 수사 서류 이첩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석 국방장관 간에 3차례 통화했다는 거. 네. 또 최해병 그 수사 결과 발표 취소한 7월 31일 날 네. 이 장관과 대통령실 간에 전화가 맞습니다. 있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진상이 좀 밝혀질까요? 공수처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는 VIP 경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나온 뭐 모든 언론들이 다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냈는데 물론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안 썼습니다. 동아일보는 사회면으로 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태여 굳이 검찰총장 사인이던 시절에 쓰던 핸드폰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그 수사 자료가 이첩 보류 명령이 나던 그날,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명령이 나던 그날 3번이나 통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때 아주 집중적으로 통화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이종섭 장관의 경우에는 3번을, 한 번은 국방부 청사에서, 한 번은 인천공항에서, 한 번은 심지어 우즈베키스탄 출장 현장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수준의 고비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그렇게 추정된다라는 것을 추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종섭 장관에게 8월 2일, 작년 8월 2일 오후 12시 43분 16초에 13분 43초간 통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12시 45분에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단장을 불러서 보직해임을 통보를 하고, 그때 비슷한 시기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긴밀하게 수차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저녁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박정훈 단장의 그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어떤 것까지 의심하냐면, 초반에 박정훈 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로 입건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막 나중에 여론이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하다. 이거 뭐 전쟁 나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건데. 근데 집단을 뺐죠. 그렇죠. 그래서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가 돼서 구속될 뻔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그날 민주당 국회의원 8명이 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있었지만, 이 전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박정훈 단장의 그 변호인이 김정민 변호사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체로 등장을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대통령 화 좀 낼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경로했다고 뭐 그게 죄냐? 이런 식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박을 했는데요. 이젠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빼박. 네, 상황이 딱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휴대폰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전화번호라고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확인했는데 똑같아요, 번호가. 예,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이종섭 장관하고 대통령이 이제 3차례 통화를 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이 뭐 상례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나 파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박정훈 대령 쪽에서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밝혀질 수 있겠느냐? 법조인이시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직권 남용이 예. 무슨 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비법조인들이 막 떠드는 것 너무 답답해요. 예. 이게요, 박정훈 대령이 이첩할 때요, 예.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결재. 예. 판사가 판결문 쓸 때 대법원장이 결재 받고 판결문 씁니까? 예. 판사가 재판할 때 대법원장 결재 받습니까? 안 받죠. 안 봐줘. 근데 박정훈은 결재 안 받고 독립된 수사권이 있으면 그냥 넘기면 되지. 왜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받을까요? 결재라는 게 뭡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야 이거 빼 임마, 이거 여 임마, 이런 게 결재 아닙니까? 네. 아무 헛소합이가 결재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국방부 장관이든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이 결재할 때 야 이거는 네 잘못했네, 이거 빼, 아니면 이거 다시 가져오고 새로 써, 이게 가능해요. 결재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박정훈 대령한테 독립된 수사권, 독자적인 게 없다. 첫째.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 안 되고 두 번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판사 이거 판결문 좀 보세요. 판사가 독립된 재판권이 있죠. 왜 대법원장 결재 없어도 판사가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럼 대법원장이 전화해가 야 어느 판사 이거 판결 고쳐. 뭐 어떻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판례가 뭡니까? 아니 오히려 독립된 재판권이 있으니까 개입할 권한이 없지 않냐 대법원장한테. 권한이 없는데 뭘 남용하느냐. 직권 남용이라는 게 뭐냐면 직권이 있는데 직권이 없으면 직권 남용 아니라니까요. 직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사적 목적으로 이게 직권 남용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결론적으로 저는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다는 말은 이미 개입할 권한이 있다는 거고요. 그럼 직권 남용 안 되죠. 또 이게 논리적으로 반대례가 없다고 하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하면 아니 그 자체가 직권 남용 안 돼요. 따라서 이제 어느 경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전화했니 뭐 했니 이런 논쟁이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 법적으로는 이 모든 법조인이 그래요. 서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대통령하고 이종섭 장관의 세 차례 통화, 또 대통령 안보실하고 또 이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 이런 게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몇백 번 통화해도 예. 군 통수권자가 국방부 장관이 얼마든지 박정희 불러서 고칠 거 결제할 때 결제라는 게 회사에서도 결제할 때 그럼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그 결제를 잘못한 거 있으면 다시 기사 다시 써와 회사도 결제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지금 서 변호사님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하나만 서 더. 그러면 변호사님이 이번에 아니 찬성한 심각한 의원들요. 네. 제가 물어봤지 왜 찬성했더니 전부 뭐라 하냐면 야 어차피 이거 특검 해봤자 다 무죄인데 왜 그거는 서 변호사님이 일방적 그거 주장이고요. 주장이고 아니,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을 법조인이 왜곡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법조인이 아니, 저렇게 사법 왜곡을 합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심각하네요. 법조인이 서정 변호사님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권남용하고 법 적용할 수 있는 법조인들 많아요. 영리한 분들 많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직권 지금 운운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든 군검찰의 수사든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늘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아요. 법무장관도 개입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요점은 뭐냐면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사건의 재구성이 고약하다는 거예요. 박정훈 전 그 단장이 결국에는 징계를 받고 집단 수괴 항명죄로 군검찰에 기소가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말하자면 8월 2일 날 대통령 이준석 장관과 18분 40초 동안 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통화가 점심시간에 12시 58분에 끝나고 나서 1시 50분에 유재현 법무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첩해요. 신속하게.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첩을 보류한 게 7월 31일인데 이건 이준석 장관이 대통령실하고 통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첩 보류가 내려져요. 그리고 8월 2일 날 7월 31일이 대통령 경로한 날이에요. 그리고 날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이준석 장관하고 통화해서 이첩 보류 가져와라. 아니 보류시켜라. 그 다음에 8월 2일 날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8월 1일 2일부터 이종섭 장관과 세 차례 18분을 통화해요. 국토통수권자 끊어가면서 한 번에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국토통수권자가 끊어 세 차례를 통화하면서 최종 보고를 받듯이 지금 한 다음에 이 말하자면 박정훈 전 사단장도 아웃되고 그 다음에 유재현 법무관이 회수를 해와요. 경찰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사건 재구성하면 합리적 의심이 되죠. 그 다음에 8월 8일 날 대통령과 한 번 더 통화를 합니다. 이때가 뭐냐면 국방부 조사본부에다가 재검토를 의뢰하는 날 전이에요. 그리 나서 재검토가 들어가서 결과가 나온 게 뭔지 압니까? 임성근 1사단장이 이 사건의 범죄 혐의에서 빠져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보다 함정 의심이 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심각한 사법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조인이. 무슨 얘기냐면 저것은 명백한 군사법원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군사법원법조차 읽어보지 않고 나와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1년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에서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세 가지 그 사유에 대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망
사망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외부기관, 경찰기관에 민간 경찰기관에 이첩해서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첫 번째 군 사망 사건, 두 번째 군 내에서 벌어진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벌어졌던 사건. 이 3대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에 이첩해가지고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군에서 사망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했을 수가 있고요. 변사일 경우가 있어요. 왜 죽었는지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되는 사건이 있고 스스로 자살했을 사건이 있어요. 자살했을 때는 군 그 조사본부에서 군 조사본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간의 경찰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전 과거에는 헌병대라고 불렀던 곳이죠. 여기에서 사건을 종결해요. 그런데 변사 사건인데 이 사건의 이 죽음의 원인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군 수사본부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그 권한이 있어요. 군사법원법 안에. 군사 경찰이 분명히 수사를 해서 그것을 민간기관으로 이첩하도록 군사법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사법을 왜곡해서 공중파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문종영 정말 심각합니다, 서 변호사님. 자, 문종영 부대변인 의견 듣고 서 변호사님 반론 기회 이게 드릴게요. 뭐 사법 왜곡 뭐 이런 말은 제가 어떤 취지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은 어쨌든 제가 좀 누차 말씀드린 게 국민 정서랑 굉장히 지금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이제 법관처럼 또 수사관처럼 그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조만간에 완전히 이제 국민정서법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처럼 또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처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로부터 쏟아져 나올 건데 사실 8월 2일에 그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3번 통화한 다음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박대령이 보직 해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런 그 충분한 정황과 의심이 되는 이런 사실들이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은 결국 대통령과 저희 당 그리고 앞으로 그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저희 당한테는 굉장히 악재인 것인데 왜 이런 문제를 알고도 또 앞으로도 더 밝혀질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단일 대우로 우리 당은 이 최상병 특검법을 이렇게 가결시킨 것인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이 민의의 흐름이란 건 사실 뭐 크게 이게 둔감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다 보이거든요. 이 흐름이 점점 커지고 있고 뭔가 22대 국회에 가서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 당의 그 좋지 않은 이제 악재로 등장할 것이 뻔한데 이렇게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당의 어떤 정무 감각 또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원망스럽고 우리 당내 의원들이 표결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닐 겁니다. 뭔가 이 조기 레임덕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조기 레임덕이 과시화되면 당내 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선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최상병 특검법에 있어서 드러나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방향은 뭐 여러 차례 그 민주당 쪽에서 말씀했듯이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이제 무게감 있는 그런 지적들 그리고 특검을 결국에는 국민들에 의한 어떤 그 판단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부결이 이제 문제의 또 다른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제 최상병 특검 재추진하겠다고 하고 조국 혁신당은 이제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또 시민사회하고 민주당이 6월 1일 토요일로 또 장외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22대 국회는 국민의힘 의석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자 국민 여론도 한 60% 정도가 또 찬성을 하고 이거 진짜 이 문제 해결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미 저는 끝났다 예. 봐요. 끝났습니까? 예, 왜냐하면 특검이란 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특검도 검찰이에요. 검찰하고 수사권이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박정훈 대령 재판 중에 있죠. 근데 박정훈 대령이 무죄 받으면 다시 특검해가 박정훈 수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박정훈 대령이 뭐 이게 그 처벌되면 이게 다시 특검해서 더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요 한 번 이게 재판하고 있는 거는 일사부재리 이중명 검진해서 못하고 수사도 한 번 수사한 거는 특별하게 새로운 중대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못한다. 이게 검찰의 수사권의 한계예요. 특검도 검찰입니다. 특검이 별거 아닙니다. 아니 무슨 검찰이고 제 말은 이게 지금 만약에 공처가 수사를 해가지고 정보를 바로잡아야 아니, 돼. 아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공처가 있어요. 수사를 해가지고 네. 누구를 이게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 중에 있다. 이러면 재판 중인 데는 또 특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따라서는
공처가 물론 이게 뭐 철저하게 수사해도 기소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기소가 되거나 수사 결과 발표되면 그다음에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또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이지 대통령 직책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저기 부분은 사회자님 이미 저는 이거는 진짜 좀 잘못된 심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예, 주기 주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죠. 예, 그 사실관계의 특검법은요 왜곡이 그게 너무 아니에요. 심각해요. 일사부재리에 해당되지 않고요. 특검법 그냥 첫 장만 읽어봐도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하지만 일사부재리가 여기서 왜 수사가 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수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국민들한테 일사부재리 아니,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일사부재리는 죄송돼요. 아니,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동안 특검을 했었어요. 공부를 좀 해보세요. 일사부재리 했다니까요. 왜 그래 국민들 일사부재리가 속이세요. 뭐냐면 일사부재리 아니, 안다니까. 근데 왜 왜 근데 갑자기 말도 안 그동안 되는 일사부재리를 여기서 특별한 경제 얘기하시는 상황이 네, 없어. 자, 일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하시네. 자, CM 저번 게 아니라 듣고 그건 기본적인- 2부에서 다시 논의 와. 이어가겠습니다. 저 변호사님 그거는 좀 심했다. 그게- 정치